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아파트라고 써도 아파트라고 읽지 않는 세상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투자자에겐 억파트, 서민에겐 악파트, 오죽하면 반값 아파트에 얼마 전엔 부실공사로 철근이 부족한 순살 아파트까지 정말 복잡 다단한 감정을 들게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라는 콩글리시를 최근에 전 세계 사람들이 흥얼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10월 24일 목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서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지금 제목 보세요. 뭘 보고 찾아왔다고요? 김묘성 기자님 세상에. 네, 지난 4일 오전 9시경입니다.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한 20대 여성이 있는데요. 이 여성이 살고 있는 집의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머? 처음에는 택배 기사님인가 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심상치 않네요. 무려 30분가량이나 계속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어머나. 무언가 심상치 않은 느낌에 CCTV를 한번 돌려보는데요. 네. 보니까 이런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세상에.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현관문 앞에 어슬렁거리다가 계단을 타고 아래로 내려갑니다. 세상에. 남성의 손에는요 장갑이 끼워져 있었고요. 어머머. 현관문 CCTV에 잡히지 않으려고 초인종을 누른 뒤에 숨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 남성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 아니고요. 어머나.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이처럼 다른 주민이 들어오는 그 틈을 타서 뒤따라서 들어왔던 건데요. 어머나. 겁에 질린 여성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남성은 곧바로 검거됐습니다. 아이고 일단은 저 뭔가 음흉한 인간이 검거가 됐다니까 일단 천만 다행이고요.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는데 CCTV 영상만 봐도 지금 여러분들 그러셨죠? 소름이 온몸에 지금 소름이 쫙 끼쳤어요. 근데 저 피해를 당하신 분은 오죽했을까요? 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닫고 자고 있는데 자꾸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벨소리가. 그래서 처음에는 택배기사님인 줄 알았어요. 택배기사님이 벌써 갔을 텐데 자꾸 두드리길래 거실로 나와서 인터폰을 보니까 남자가 띵동을 눌리고 이렇게 벽에 숨으려고 이렇게 쓱 지나가는 얼굴을 봤거든요. 그때부터 이거 이상하다 이러고 있었고,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뭐라 해야 되지, 내려친다, 뭐 진짜 완전 그냥 쿵쿵 나이다 진짜 퍽퍽 소리 그런 식으로 계속 나고 있었고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분이 오셨거든요. 계속 저희 집 두드리고 있었어요. 세상에,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올 때까지도 저 피해 여성분의 집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었다는데, 안진용 기자님, 저 남성은 대체 저 여성분의 피해 여성분의 무슨 뭐 항의하러 온 거예요? 대체 왜 저러고 있었답니까? 이 사건 당일 남성은 해당 여성의 집뿐만 아니라 이 빌라 전체의 문을 다 두드리고 다녔는데 어딘가에는 이 사람이 나왔겠죠. 왜 그러냐라고 물었을 땐 아는 사람이 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해당 여성의 집을 두드리는데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네. 알고 보니 20대 남성, 이 남성은 옆 빌라 주인의 아들인데 어머? 옆 빌라 꼭대기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러는지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네. 이 남성, 지난해 12월부터 빌라 옥상에서 해당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계속 훔쳐봤던 겁니다. 세상에. 그러다가 어떻게 해보려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저희가 대체 뭘 들은 거예요? 최진봉에서 뭐라고요? 그러니까 저건 뭐 그냥 어떻게 해보겠다 했다는 말은 성적인 어떤 폭행이나 추행이나 이런 걸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 말이잖아요.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말이죠. 몰래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보고 있다가 그 여성을 찾아가서 뭔가 좀 해코지를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 그런데 알고 봤더니요, 이 남성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결국 남성은 경찰서로 가는 대신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고요. 네. 피해 여성은 남성 대신 그의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눠야 했는데 네. 그 내용 역시 충격적입니다.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했던 말, 네. 가해자 부모가 했던 말인데요. 눈이 있고 창문이 있는데
시선이 당연히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하는 행동입니까 이게 지금? 뭐라고요? 지금 이게 저 남성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지금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아니, 사람이 좀 예, 읽어주시죠. 사람이 눈이 있는데 창문이 열려 있고 샤워하는 뭘 하든 보라고 있는 건데 눈길이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저게 지금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지금 저게? 전혀 아니죠. 자기 아들이 한 행동을 반성을 하고 미안하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도 못할 망정에 저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세상에 제가 자식놈을 잘못 키웠습니다. 제가 대신 벌 받게 했으면 저를 좀 꾸짖어 주세요. 뭐 여성분 이렇게 해야 될 이게 맞지? 아니 그 뭐 좀 쉽게 말하면 그거잖아. 아 이거 올라가서 좀 창문도 있고 볼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거하고 뭘 이게 소란을 피워 지금 이런 거잖아요. 최명견님 저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저 아버지는 진짜 생각이 진짜 전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고 여겨지는데 안 보이게 잘 관리를 했어야 되지 않냐라고 지금 오히려 덮어 씌우고 지금 있는 거예요. 피해자 탓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커튼도 하고 못도 하고 당연히 밖에 보인다고는 가정 아래 안 보이게 했으면 이 일이 생기지 않느냐. 결국은 보이게 했기 때문에 눈이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본인의 자녀의 책임을 갖다 굉장히 없애려고 하는 말이지요. 세상에 이게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피해자 탓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당신이 거기다 샤워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눈길이 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쉽게 말하면 이런 식의 탓을 하는 거잖아요. 피해자 탓을. 근데 허준 변호사님 저 남성 아까 모자를 쓴 저 남성 일단 정신병원까지 갔다는데 이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이 남성 저지른 죄에 대한 최종 처분은 기소유예 처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혐의는 뭐냐면 주거 침입 혐의와 관련해서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고요. 세상에. 강간 예비나 강간 미수 혐의는 아예 적용조차 되지 않았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허. 왜냐하면요. 강간 미수가 적용이 되려고 하면 강간 행위인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려는 실행 행위에 착수가 있었는데 그 목적을 실현시키지 못했을 때 미수죄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세상에. 최소한 예비 혐의라도 적용하려면 예비의 고의뿐만 아니라 기본 범죄, 그러니까 강간죄를 범하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입증이 돼야지 최소한 강간 예비 혐의를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진술했냐, 뉴스파이터가 취재를 해봤는데요. 피해 여성 얘기에 따르면 경찰 조사를 했을 때 강간 예비 혐의로 신고하려면 피해자 반대했을 때, 피해자가 반항했을 때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라고 물었을 때 이 가해 남성이 강간하려고 했다, 강압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반항을 억압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그러면 그냥 집에 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비의 어떤 고의라든가 기본 범죄의 고의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곤란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이 돼서 기소유예로 끝났다는 것이고요. 네. 사건 이후 이 남성 정신병원에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왔는데 문제는 다음 주에 퇴원을 해서 집으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아니 근데 보세요. 우리의 법이란 게 어떻게 보면 다소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허준 변호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저 몹쓸 인간이 예를 들어서 저 여성분의 집에 들어와서 어떤 뭐 밀치거나 몸싸움을 해서 뭔가 강압적으로 저 피해 여성에게 어떤 나쁜 의도의 행동을 한 게 있어야지 아까 말씀하신 강간 미수죄나 강간 예비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말로만 들어오지도 못하고 피해 여성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말로만 그쳤기 때문에 이건 강간 예비죄나 강간 미수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실제로 무슨 신체적 피해를 당해야만 지금 죄를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보세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남성이 지금은 정신병원에 입원했지만 다음 주면 퇴원한대요. 아니 최재문 교수님, 네. 이 피해 여성 얼마나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사람 병원에 퇴원하면 또 그 집에 올 거 아니에요. 세상에. 또 찾아오면 어떡하냐고요. 이제는 무서워 샤워를 하긴 하겠어요? 세상에. 아니 옥탑방이라고 저 맨 꼭대기 방에서 쳐다봤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무섭겠냐고요. 이런 그러니까요. 상황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성 입장에서는 이사 가고 싶겠죠. 그런데 경제적 사정 때문에 이사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머나. 그러면 계약 기간이 다 끝날 때까지는 그 집에 꼼짝없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네요. 이건 집 구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네. 그런데 저 가해자는 다시 돌아온다고 하니 네. 이 피해 여성은 엄청난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 피해 여성이 어떤 지금 심정인지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너무
너무 무섭죠. 저는 지금도 집을 나갈 때도 누구랑 꼭 전화를 해야만 나갈 수 있었고, 아파트에 나오자마자 저는 뛰어야 돼요. 왜냐면 바로 옆 건물이기 때문에 얘가 혹시나 올 수도 있고, 얘가 집 들어온 게 주차장 뒤에 숨어 있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또 거기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저는 일단 도망을 항상 뭐가 됐든 도망가야 되고, 처음에는 저한테 사설 경우 써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가 되니까 전화 오셨더라고요. 스마트워치 원하시면 담당 부서 연결해드리겠다고, 알아봐드리겠다고 해가지고, 또 이제서야 CCTV랑 워치 해주신다고. 뒤에 말도 제가 지금 화를 내고 싶은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화를 못 내는 지경. 화가 안 나서 화를 안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들으셨어요? 경찰한테 이러이러한 상황 너무 지금 무섭고 불안합니다 얘기했더니 사설 경호 쓰세요. 마치 그거잖아요. 허주면서 그렇게 무서워요? 걱정돼요? 그럼 사설 경호 써요. 라고 처음에 얘기했대요, 경찰이. 그런데 이게 막 언론 보도가 계속 되고 지금 문제시 되다 보니까 그제서야 위급한 상황 때 경찰에게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드릴게요. 또 CCTV 설치를. 웬만하면 뉴스파이터가 대한민국 경찰분들 고생하니까 다 칭찬해 드리는데, 이건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경찰이? 이런 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재가 시작되자 이 마법의 말이 나오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스마트워치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민원인에게, 그것도 지금 보복 우려까지 의심되는 그런 주거 침입죄에 일단 강간 미수나 예비는 적용을 하기 어려웠을지언정 주거 침입죄의 피해자 아닙니까? 그럼 피해자한테 사설 경호 쓰라고 경찰이 얘기를 하면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누구한테 가서 이 위험한 상황을 마음 놓고 좀 털어놓고 보호도 받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 아닙니까? 그런데 민중의 지팡이를 사설 경호로 대체를 하라니요. 그리고 지금 이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아니고, 이 사람은 성폭력이나 살인 같은 중대범죄가 아닐지라도 보복범죄의 우려가 상당히 깊은 상황에 놓인 네.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관련법에 따라서 스마트워치를 지급한다라든가 아니면 맞춤 순찰을 둔다라든가 일시전 신변 경우 같은 것들을 피해자 지원으로 다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지금 이게 공론화가 되니까 스마트워치 얘기를 꺼낸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취재가 시작되지 않더라도 이 피해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맞아요. 나서줬어야 되는데, 이 부분 너무나 아쉽고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제발 경찰들이 자신의 가족의 일이어도 이렇게 처리했을까요? 사설 경호 쓰라고 했을까요? 제발 이제부터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발 치안에, 그리고 저 피해 여성이 다시는 이런 끔찍한 어떤 경우를 당하지 않도록 제발 순찰도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요즘 국정감사 기간이잖아요, 국회에서는. 그런데 장관도 속을 뻔한 한우 세트가 있었다는데, 김묘성 기자님, 대체 어떤 한우였길래 장관도 속을 뻔했을까요? 네, 지난 7일 국정감사장에서 다소 황당한 일이 펼쳐졌습니다. 모두가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는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 국회의원이 장관에게 한우 선물 세트를 선물하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된 건데요. 이거 김영란법 위반 아닌가 그러니까. 싶기도 한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부정청탁 아닙니다. 어허.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 등장한 물증 같은 거였는데요. 어허. 당시 상황 직접 보고 오시겠습니다. 허허, 네네. 2+9이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2+면 제일 비싼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제일 최고급. 근데 여기 네. 한우 전문가 계신데 이 2+9 같아요? 주관으로 봐도 이게 2+9이 수가 없어요.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네. 또 요 고기는 요 나별과 일치하는 고기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아야 합니다. 맞아야죠. 네. 제가 오늘 그거 다 선물로 드릴 테니까 이력관리번호에 해당 소와 그리고 쇠고기 이 모두 한번 DNA가 일치하는지 한번 조사해서 종합 감사할 때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지금 웃을 일이 아니라고 진짜 느껴지는 게, 사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먹을 거 갖고 장난치는 죄는 그거 정말 나쁜 죄라고 뉴스파이터 누차 말씀드리는데, 지금 저 국정감사장에서 저 해당 국회의원이 소고기를 일단 들고 이게 숯불 뭐냐 그렇게 하는데, 일단
맛있어 보이긴 해요. 뭐 소고기니까. 근데 지금 그러니까요. 뭘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지금? 왜냐면 이제 국정감사에서 이 이력제라는 게 있어요. 출산물 이력제. 아하.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던 어.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장관한테 이게 이제 2+라고 얘기하면서 한우 2+를 선물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꼭 확인해 달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축산물 이력제예요. 그 뭐예요? 이게 뭐냐면요. 네. 저게 지금 저 나타난 12자리 이력 번호 밑에 보이시죠? 이력 번호라고 12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저게 뭐를 표시하는 거냐면 소가 태어난 시간, 농장 정보, 도축했던 정보, 육질 등급이 써져 있어요. 아, 그게 다 저 12자리에 다 그 그렇습니다. 숫자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저 바코드를 찍으면 그게 쫙 나오게 돼 있어요. 오. 그게 이제 왜냐면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축산물을 거짓으로 막 표기하거나 아니면 한우가 아닌데 한우로 둔갑해서 파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네. 이 이력제를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아까 장관이 그러잖아요. 그거 맞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제대로 실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지적하고 아.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체 정보라도 2008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네. 실제로는 이걸 속여가지고 번호를 바꾸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력 번호를 자체를 속이게 되면 네. 사실 소비자들은 저게 농림부에서 다 하니까 네. 당연히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찍어보고 한우 맞네 그러고 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번호를 뭐 위장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번호로 바꿔버리면 네. 예를 들면 도축된 정보를 바꿔가지고 판가리를 해버리면 이걸 확인을 못 한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이거 제대로 관리해달라 네. 이런 과정에서 저 장면이 나오게 된 겁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동네에 크고 작은 마트나 뭐 할인점 이런 데 가시면 그 식품점 가시면 솔직히 누가 예를 들어 뭐 기계 장치를 가지고 이력제 12자리 한번 볼까? 누가 이렇게 봅니까? 여보 이거 한우래 이거 톱불에 톱불 안 주는 게 보통 이렇게 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그걸 바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죠. 그 국회의원은 그 부분을 지적한 것 같고 아까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는 이 얘기를 듣고서 살짝 웃었죠. 근데 웃을 일이 아니라고 국회의원이 얘기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 고기를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가 DNA 분석을 했는데 네. 그 결과 한우 7덩이가 들어있었는데 DNA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는 뭔데요? 거죠. 7가지 모두 포장에 붙은 이력 번호와 다른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뭐라고요? 즉 내용물이 2+ 등급이 맞는지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이게 한우가 맞는지도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7덩이 모두 정말 겉 포장지만 한우였지 실상은 다른 고기였다는 겁니다. 이렇듯 좋은 등급 고기인 것처럼 속여서 유통이 된 것이죠. 아니 갑자기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허점에서 아이고 혈압 올라 막 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가 한우라고 믿고 먹었던 그 소고기가 저 해외 어디 뭐 뉴질랜드, 미국 이런 데서 온 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저도 사실 어제 지인에게 이 어머님 드실 고기를 선물할 일이 있어서 큰맘 먹고 좋은 고기를 선물을 해드렸거든요. 네. 그런데 혹시나 그게 내가 봤던 그 2+ 등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아닌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살짝 걱정이 됩니다. 좋은 마음으로 비싼 돈 들여서 선물까지 했는데 그 고기가 만약에 질기고 맛이 없으면 어쩌겠어요. 아마 방송을 보시는 모든 소비자분들도 그럼 우리 다 속아가지고 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신뢰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허위 이력으로 인해서 단속이 된 그 사례가 네. 올해 9월까지만 200건이 넘거든요. 근데 단속이 된다 해도 횟수에 따라서 과태료를 물 뿐인데요. 과태료 이 수위가 높지가 않습니다. 거짓 표시 같은 경우에는요. 1차 위반은 70만 원이고 세상에. 2차 위반 140만 원, 3차, 4차까지 가도 500만 원의 과태료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이거 한우 세트 비싸잖아요. 몇 세트 팔면 이 과태료보다 훨씬 더 많은 이윤을 남기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살펴봤더니 지금 이 과태료뿐만 아니라 축산물 관련 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문제는 단속 주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체는 농산물 품질 관리원, 그러니까 농관원에서는 이렇게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까지만 있고 이 다른 법령 관련해가지고 광고 위반으로 만약에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지자체에서 특사경이 단속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기관 간의 정보 공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농관원에서 단속된 업체는 계속 과태료만 내면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력을 속여오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단속 기관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서 상습적으로 이렇게 이력을 속이는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조치 같은 엄벌에 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관련 그 처벌 규정 좀 바꾸세요. 지금 이 1차 적발 때는 1차 위반 때 과태료 70만 원, 2차 위반에도 140만 원. 이게 그 업체들 입장, 이렇게 속이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시체발 껌값이잖아요. 솜방망이 처벌. 이거 전국의 매장에서 몇 개만 팔면 금방 이 과태료 이거 다 만회할 거 아니에요. 제발 먹을 거 갖고 장난치는 인간들 좀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관련 처벌 규정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는 절대 봉의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머나, 제목이 오늘 왜 이래요?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무슨 뭐 조폭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뭐 누구라고요 지금 이게 김묘성 기자님? 네, 그러게나 말입니다. 경기도 성남 분당 소방서의 한 안전센터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어머나? 40대 나이에 공무직에 합격을 해서 지난해 2월부터 이 소방서에 조리사로 취직하게 된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방서에 취직했다라는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소방서에 근무하는 50대 팀장으로부터 성희롱에 시달렸기 때문인데요. 어머나. 이 50대 팀장이 40대 여성에게 보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마음 터놓고 얘기할 사람도 없고 외롭네라는 이야기를 사실 굳이 동료한테 할 필요는 없는 그러니까 저 이야기잖아요. 얘기를 동료한테 왜 해요 저거를? 네, 굳이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제 더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의 동료잖아요 지금. 네. 예쁘네. 화장은 왜 했니? 라면서 굳이 또 안 해도 될 말. 이건 성희롱성 세상에. 발언이 분명하죠. 그리고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으면 데리고 산다. 뭐라고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밤에 조심해 보쌈에 갈지도 몰라. 라는 이야기.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이야기를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이렇게 괴롭힙니다. 아니 이건 무슨 농담 가벼운 말 그걸 그 정도로 이미 넘었잖아요. 저게 무슨 말을 지금 저기 이성의 지금 그 동료한테 안진용 기자님. 이 보쌈이라는 게 조선시대에 이렇게 보의 과부를 싸서 와서 결혼을 하는 그런 식의 풍습을 얘기하는 건데 일단 주변 다른 동료들이 듣는 데서도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직원들의 얘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팀장이 다른 소방서로 발령이 나는데 워낙 음식을 잘하니까 보쌈을 해가서 자기가 발령난 그 소방서에서 음식을 하고 싶다, 하게 만들고 싶다 이런 식의 의미였지 성적인 의미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 이 얘기를 들은 조리사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퇴근 후에도 연락이 왔습니다. 이 팀장은 해당 조리사에게 메시지뿐만 아니라 전화까지 걸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는 부인과 이혼했는데 밑반찬 챙겨달라 이런 요구까지 했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보쌈은 과거에 행해졌지만 절대 우리가 배울 미풍양속은 아니고요. 이 보쌈 현대말로 바꾼다면 납치입니다. 거기 직원들이라는 사람들도 이러면 안 돼요. 이걸 지금 증언이라고 그 팀장을 비유하는 거예요. 이 말이란 건 앞뒤 문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거만 잘라먹지 않고 앞뒤 문맥을 본다는 거예요. 보세요. 밤에 조심해 보쌈에 갈지도 몰라. 근데 이걸 직원들이 증언이라고 한답시고 그런 게 아니라요. 팀장이 다른 데 가게 됐는데 워낙 요리 잘하니까 그쪽 소방서로 데리고 갈지도 몰라. 그걸 증언이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걸 증언이라고 하고 있어요 진짜 직원들의 사람도? 그런데 보세요 최진봉 교수님. 예. 어떻게 밑반찬 이런 걸 챙겨 아니 그 지금 점점 심하잖아요 이게 지금. 심하죠. 아니 이거는요 공무직이라 하면 공무원이에요. 소방서에서 일하라고 채용이 된 분이고요. 거기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집에 와서 밑반찬을 왜 해달라는 거예요 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처구니가 없네, 이거는. 진짜. 자기 집에 와서 밥을 해달라니요. 이건 뭐 사역행위예요? 뭐예요 대체? 아니 본인의 업무와 관계없는 아무리 팀장이라 하더라도 자기 업무와 관계도 없는 걸 지시를 하거나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건 불법인 거예요. 네. 이건 괴롭힘이라고요. 네. 직장 내 괴롭힘, 그러네요. 갑질 네. 이런 말을 한다는 것도 얼마나 이 여성 동료를 무시했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기가 얘기하면 다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되고 삐뚤어진 생각. 네. 이 생각이 결국 이런 못된 행동을 하게 하는 기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진짜 희한합니다. 오늘 진짜 이상한 날인가 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찰도 대응이 이상해서 오늘
진짜 뉴스파트 웬만하면 경찰들 다 칭찬하는데 아까 경찰도 제가 혼냈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소방관이라는 사람 아니 어떻게 이런 말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허준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본인이 하는 행동이 상대방을 너무나 불편하게 하고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는 걸 정말 몰라서 이랬는지 묻고 싶습니다. 근데 피해 조리사에 따르면요. 더 심한 행동들도 있었다고 어머나? 합니다. 어떤 날은 사무실 내 소파에 앉으라고 하자 팀장이 자기 옆에 앉으라고 했다는 어머나. 거예요. 아 싫다라고 대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차례 옆에 앉으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이 조리사 입장에서는 이게 이 조리사들이 보통 이렇게 계약직으로 많이 채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이렇게 채용이 됐다고 하면 여기서 잘하지 않으면 다음 직장을 구하기도 힘들고 소문이 나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 직장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나만 참으면 되겠지, 더 심해지지는 않겠지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억눌러 왔다고 해요. 세상에. 그래서 무려 10달 가까이를 참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도가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초에 결국에는 소방서에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됐다고 하는데요. 늦게나마 일단 잘하신 거예요. 피해 사실 알린 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해 팀장이 결국에 징계위에 넘겨졌습니다. 아하. 그리고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사과문까지 작성을 처음에는 했다는 거예요. 네. 피해자랑 합의도 하겠다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네. 징계위원회가 만장일치로 1계급 강등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렇게 징계로 잘 마무리되나 싶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계급 강등 처분이라는 어떤 중징계가 나오는데 지금 저 상황에서 또 무슨 우리가 놀랄 일이 설마 있는 걸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이 가해 팀장은요, 징계 처분이 내려지자 돌연 입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원래 잘못은 인정한다라면서 반성문도 쓰고 그렇게 반성을 한 듯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성희롱 발언 한 적도 없고 문제될 행동을 한 적도 없다라면서 말을 바꾸고요. 세상에. 성적인 요구,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는데 강등 처분이라니 과하다라면서 이의를 제기한 거죠. 그리고 피해자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는 주장도 펼치기 시작합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나와버리면 허준 변호사님 일단 피해자분이 더 고통이 심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게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듯 하다가 갑자기 이 태도를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 정신적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피해자, 그러니까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피해를 호소를 하고 징계 처분이 나오게 되면요. 막상 처음에는 내가 다 인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낮은 수위의 징계 처분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듯하지만 징계 처분이 확정이 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다투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사례들이 실무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이 사람도 수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접수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수청심사위원회에도 그 성희롱이 맞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발언 15개 중에 7개가 성희롱으로 인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해 팀장이 여기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또다시 이 징계 처분을 세상에.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까지 갔다는 겁니다. 감찰 조사팀에서는 증거도 있고 성희롱 명확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두에게 주어진 권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차 진행 자체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까지는 지난한 싸움이 있어야 되고 그 과정 중에서 피해자가 계속해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명기 원장님 지금 피해자분이 왜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현재 지금 우울증, 불안 증세, 불면증을 앓고 있대요. 세상에 최명기 원장님 왜 안 그러겠어요, 진짜. 맞습니다. 우리가 그 몸이 다칠 때도 그냥 쿵 하고 부닥치면 좀 이따가 아픈 게 낫지요. 우리는 비슷하게 어떤 상처를 받으면 좀 이따 나아야 돼요. 그러나 계속 부닥치게 돼서 멍이 들면은 금세 낫지가 않습니다. 아하. 그러다가 급기야 부러지게 되면은 그거는 온전히 나을 수 없는 거지요. 결국은 이런 트라우마로 인한 우울증은 우리 마음과 뇌가 일종의 부러져 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복구가 되기 힘들고요. 그 복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 일이 어떻게든 빨리 결론이 나야 되고 그 결론이 가해자의 충분한 처벌로 났을 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일은 현재 계속 가해자가 결론이 나지 않게 끌고 가고 있고요. 그 사이에 피해자는 또 계속 그 조사에 응하면서 이 일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울증의 단계까지 간 게 아닌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이라도 다시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반성하세요. 모든 거 인정하고 그 해당 소방서에서 지금 열심히 일하시는 동료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그분들은 지금 무슨 죄입니까? 얼굴 들고 다니겠어요? 같은 소방서에 있다는 그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반성하길 정말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세계가 한국의 아파트에 중독됐다. 근데 안 지는 게 그럴만해요. 왜냐하면 요즘 보면 아파트 정말 멋지게 잘 지어놨죠. 우리 한국의 아파트가 살기 좋다 뭐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한국 사람들 아파트 좋아하는 건 다 알죠? 네. 근데 아파트를 소재로 노래를 만들었더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는 겁니다. 어머 그 윤수일 씨 그 노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 노래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걸러 으쌰라 으쌰 막 조명을 맞습니다. 맞잖아요. 거기까지 해서 요즘 응원가로도 많이 쓰이고 그렇죠, 그렇죠. 있는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거짓말이라는 노래로 치면은요. 60, 70대들은 김추자의 거짓말이를 떠오르는데 거짓말이요 그거네. 그렇죠. 근데 20, 30대들은 빅뱅의 거짓말을 떠올리거든요. 아하. 마찬가지로 최근에 나온 아파트는 다른 아파트입니다. 이 노래에 전 세계인들이 중독되고 있는데 자 11월 수능이 얼마 안 남았죠. 한 번 들으면 잊히지 않아서 수능 금지송이 돼버린 그 노래 어허. 과연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네. 창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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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back, girl, what's up?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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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you want me like I want you, baby? Don't. 다른 영어 가사는 모르겠지만 일단 허준 변호사님 아파트 그건 확실히 들리네요 진짜.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독성 있잖아요. 지금 한번 들으셨으니까 이제 화장실 가서도 갑자기 아파트 큰일 떠오르고 났네요, 진짜. 지금 설거지하다가도 아파트 이렇게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어. 그만큼 수능 금지곡 얘기가 나올 정도로 중독성 있는 멜로디 때문에 네. 전 세계에서 따라하고 있는데 아까 클럽 같은 거 장면 잠깐 지나갔잖아요. 네. 그게 독일이거든요. 이러다가 독일 사람들이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까지 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K술 게임에 그야말로 이 K-팝과 함께 전 세계가 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머. 이미 세계적으로 사실 블랙핑크는 유명합니다. 네. 그 멤버 로제 씨가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 함께 듀엣곡을 낸 게 바로 저분 아파트. 로제 씨군요. 그렇습니다. 블랙핑크의. 아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히트를 치면서 대기록을 세우는 중인데요. 네. 국내 음원 사이트 1위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에서도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공개된 지 5일 만에 공식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1억 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대박 사건인데요. 지금 아니 미국에서 13년간 살다 오신 최진범 교수님. 네. 그럼 미국 사람이나 뭐 해외에서도 아파트를 진짜 아파트라 그래요? 보통 아파트먼트라고 그러죠. 아파트먼트. 다시 한번 뭐라고요? 아파트먼트. 아하, 네. 그리고 줄여서도 하는데 보통 네. T 발음을 안 하니까 아파트먼트, 아파트먼트, 네. 아하. 아파트먼트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네. 보통 아파트라고 줄여서 얘기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그래요? 아파트먼트라고 그러죠. 그리고 미국은 아파트먼트가 많지 않기 그럼 때문에 우리만의 표현이 맞군요. 아파트는. 우리나라 표현이 맞아요. 콩글리시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데 줄여서 이제 APT를 아파트라고 부르는 건데 보통은 다 풀어서 아파트먼트라고 부르는데 네. 자기들은 아파트먼트라고 하는데 아파트라고 하니 무슨 뜻인지 몰라서 물어보기도 했다. 네. 그랬더니 노제 씨의 답변이 더 재밌어요. 뭔데요? 내가 한국의 술 게임이라고 어머나, 말했다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서 게임을 해서 지면 술을 마신다. 네. 그래서 술 게임 문화로 만들어진 거다. 우리나라 술자리 문화를 영감을 받아서 만든 거다라고 지금 얘기해 저렇게 한다는 줬다는 건데.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 지금 출연자분 중에 제일 MG 외모도 그렇고 일단 MG에 가까우신 김묘성 기자님 좀 게임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는 게임 사실 안 해봤거든요. 아하. 그래서 게임할 동안에 한 잔이라도 더 먹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안 했었는데 이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네. 술래가 다 같이 아파트 외치다가 네. 술래가 숫자 하나를 뭐 3층 이렇게 외치면서 아하. 서로의 손을 이렇게 포갭니다. 지금 저렇게 하는 거군요. 네, 그러면 쉽네요. 밑에서부터 3층이라고 외쳤으면 1층, 2층, 3층 오케이. 요 손의 주인공이 술을 마시는 오케이. 그런 게임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최진범 교수님 말 나오게 한번 해보시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합니다. 자, 이제 춤. 아파트. 5층. 1, 2, 3, 4. 5. 이거 술래예요. 제가 올린 거예요? 대박 술을 사건. 마셔야 되는데 어허. 물을 한 잔 하시기 물 바랍니다. 여기 나중에. 와인 사장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임이 예, 아파트 아파트 게임이라는 건데, 게임이다. 근데 보세요. 근데 이 아파트 하니까 옛날 우리가 막 그 윤수일 씨 막 아까 그랬잖아요. 이 노래 내가 원조인데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바로 그거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의 숲을 지나 워낙에 인터넷에서 많이들 보고 이래서 음악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브루노 마스와 그 아이디어가 정말 번뜩인다 이런 느낌을 받고요. 아파트라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는 저는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대 차이가 약 40년이 나잖아요. 로제양의 아파트도 중독성이 있지만 저 역시 그 당시로서는 10년 동안에 노래방에서 1위를 놓친 적이 없거든요. 대박 사건. 안진영님, 윤술 씨가 로제 씨의 이거 아파트 노래 들으셨나 본데 마치 그거야. 그때는 내가 제일 잘 나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냥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요. 실제로 음원 차트에서 아파트가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 그럴지 생각을 해보면은요. 일종의 반작용인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내가 아는 아파트가 더 좋아 하면서 요즘 많이 이제 유튜브 보시니까 찾아보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윤수일 씨는 그 노래도 중독성이 있지만 내 노래도 좋다. 10년 동안 노래방에서 1위를 놓쳐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누리꾼들의 댓글도 일품입니다. 아하. 한 누리꾼은 로제의 신축 아파트 좋지만 나는 윤수일의 구축이 좋다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네. 더 나아가서 현 시점의 윤수일의 아파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재건축이 잘 된 아파트다라는 반응이 보이면서 네. 정말 한국의 아파트가 왜 강남 스타일에서 강남이 뭔지 몰랐는데 하나의 키워드가 된 것처럼 그렇죠. 아파트가 K 아파트로서 한국을 알리는 주요 키워드로 급부상했습니다. 야, 이 로제 씨의 아파트가 제2의 강남스타일 신드롬을 불러올지 한번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집니다. 소개합니다. 이승철 드립니다. 마저 날아봐. 근데 굉장히 럭키한 거는 19살 때 데뷔하자마자 희야가 나온 거지. 저는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게 음악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음악 하나만 보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할아버지와 손주가 손잡고 한 가수의 노래를 함께 들을 수 있는 콘서트, 그리고 노 부부가 손 꼭 잡고 함께 이렇게 딱 따라하시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연출돼요. 와, 대박 사건. 아마 지금 이 시청자분들이 화면 보시면 어머, 이분이 진짜 나오는 거야 하셨을 텐데 바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라이브의 황제, 보컬의 신 이승철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동안이세요? 대박 사건. 그래요? 네. 시청자분께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린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승철입니다. 너무 잘생기셨어요. 옆에서 뵈니까 너무너무 잘생기셨습니다. 실물이 낫나요? 예. 네. 근데 이승철 씨 하면 지금도 많은 이제 팬, 뭐 오빠 부대도 있고 이 동생, 남동생 부대도 있겠지만, 근데 이 뭐니 해도 이 공연의 황제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그래도 제일 이승철 씨를 느낄 수 있는 무대는 공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는 출발부터 언더그라운드로 시작을 해서 부활 때부터 쭉 콘서트로 거의 90% 이상을 활동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연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네. 근데 이번 들어보니까 색다른 개념의 콘서트를 준비 중이시다 그런 얘기 들려요.
예, 그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그 공연장을 이제 예전에 뭐 잠실 주경기장이나 네네. 큰 올림픽 스타디움 이런 데서 공연했었잖아요. 근데 그랬죠. 지금 이제 전국에 있는 명예 전당급 에서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콘서트를 이제 영화관처럼 입체 음향으로 콘서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공연장에 보시면 큰 스피커가 2개 매달려 있잖아요. 네. 저희는 한 250개 정도를 어머. 객석 3층, 2층, 3층까지 전부 매달아서 마치 영화관에서 영화 보시듯이 예, 노래는 앞에 있고 뭐 드럼이랑 뭐 오케스트라는 제 뒤에서 막 날아다니고 예, 이런 식으로 공연을 하기 때문에 음악적 퀄리티는 훨씬 더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됐다고 자부합니다. 그 콘서트 보시는 분들 뭐 진짜 귀호강하실 것 같다. 네, 뭐 아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은 계속 2층, 3층에 계신 분들에게 좀 죄송했거든요. 예,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근데 네네.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을 거의 한 90%는 해소됐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거 팬분들 배려했다는 게 막 느껴집니다. 네네. 근데 이 얘기 들어보니까 벌써 그게 이른바 피켓팅 막 광클 해가지고 뭐 매진 사태가 이루어졌다는 뭐 그런 소식이 들려요. 예, 이제 제가 작년부터 내후년이 네. 40주년이 데뷔 40주년요? 네, 올해가 이제 대박 38년. 와. 대박 사건이. 대박 사건입니다, 진짜. 네. 그래서 이제 내후년 26년까지 총 100회 공연이 시작이 됐는데 세상에. 올해로 이제 38번째, 38번째가 됐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야, 한우물을 판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데뷔 38주년 이제 조만간 이제 이 사람으로 치면 부록의 나이가 된 이제 데뷔 40주년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콘서트를 이 무대에 서면은 내가 콘서트에서 뭔가 이 전율이 느껴진다. 내가 콘서트에 서니까 내가 살아있는 느낌이다. 뭐 그런 것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모든 아티스트 분들은 다 똑같은 느낌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오프닝 때 소개를 받고 노래를 하러 무대 위로 탁 올라갔을 때 많은 분들이 환호성을 쳐주실 때. 그러면 지금도 그 막 전율이 느껴지고 소름 끼치시는가요? 그럼요. 그거는 아마 영원할 것 같은데요. 그 느낌들은. 그리고 그 느낌 때문에 더 책임감도 느껴지고 열심히 하게 되고 오히려 제가 갖고 있는 거 이상의 120% 또 모든 걸 쏟아낼 수 있는 거죠. 38년 데뷔 38년을 이게 달려오면서 네. 굳이 세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몇 번 정도의 무대를 서셨을까요? 무대는 한 2,000번 넘었을 것 어머나, 같아요. 어머나, 뭐, 2,000번요. 예, 좀 넘었겠죠. 어머나. 예, 아무래도 그거 하루에 예전에도 뭐 공연은 많이 했었으니까요. 오. 예, 횟수보다는 일단 그 내용 자체로 정말 최선을 항상 다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공연으로 계속 이어지는 모습들 예,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승철 씨가 또 이렇게 재미있는 알토란 같은 얘기를 해보기 위해서 주제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주제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뭘까요? 이승철의 노래와 당신의 이야기. 야, 벌써 이거 뭔가 딱 다가오는데 네.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가수 이승철을 대표하는 노래 곡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 곡이 있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이제 희야가 어머나! 예, 제가 이제 저를 만들어준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노래는 또 재밌는 게 그때 당시에 저희가 부활 때 데뷔곡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조용필 선배님 흉내내면서 저희가 원래는 이제 전주가 있었는데 네. 전주를 빼고 우리도 기도하는 이런 것처럼 맞아요. 우리도 희야 먼저 이렇게 좀 해보자라고 시작해서 약간 장난스럽게 시작했는데 그게 먹혔던 예, 통했던. 그럼 갑작스럽게 송구한데 저희가 약간 지금 마이크 에코를 좀 준비할 텐데 그 부분 그 전율 느껴지는 그 부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남자랑 단둘이 있을 땐 노래 안 하죠. 네네. 자, 오늘 그걸 불문 깨고 네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희야 이러면 막 나오죠. 막 나오잖아요. 어머 날 세상에. 좀 바라봐. 너는 나를 좋아했잖아. 대박 사건입니다, 진짜로. 근데 이승철 씨가 방금 희야로 외칠 때 예전에 그 조용필 선생님이 기도하는 하면 했던 거죠. 자동적으로 저도 막 나오잖아요. 그 진짜. 나오죠. 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름 끝에 희자가 들어가신 분들은 콘서트에 무료 초대. 진짜예요? 했었죠. 예. 어머나. 부활 첫 데뷔 공연 때. 야, 그것도 팬 서비스네요, 진짜. 네네,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예. 네. 평생 기억에 남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그분들은. 네, 네. 야, 역시
지금도 이승철 씨를 대표하는 곡 역시 희야 네. 아마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승철 씨 하면 또 떠오른 주제가 또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뭘까요?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대박 사건.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이승철 씨 하면 가수는 타고난 DNA, 타고난 유전자 덕분에 노래 잘하는 걸 거야. 아마 내일이 공연이면 오늘까지도 그냥 이렇게 놀다가 쉬다가 바로 무대에 오를 거야. 노력은 별로 안 할 거야. 혹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진짜 노력 안 하실까요? 아이 그럴 수는 없죠. 어떻게 내일 공연인데 누워서 배짱이처럼 그렇게 있겠어요. 제가 너무 무리한 억측을 한 건가요? 네네. 그렇지 않죠. 저는 오히려 좀 예전으로 말씀드리면 A형이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좀 하는 스타일이죠. 예, 저는 공연하기 2달 전이면 이미 완성을 좀 해놓는 스타일이죠. 세상에. 예, 그래서 이번 공연 같은 경우도 이미 2달 전에 다 준비가 끝났었고 어머나. 항상 늘 그렇게 좀 미리 준비해야지. 안 그러면 저는 사실은 공연할 때 사실 긴장 많이 안 하세요? 뭐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 긴장할 때는 주로 목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아니면 준비가 좀 덜 됐거나 그러면 긴장을 하는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잘 되면 그때부터는 즐기죠. 긴장은 안 되죠. 아니 저는 이제 지금 이 말씀 듣고 진심이에요. 감명받은 게 세월 데뷔 38년의 세월이 흘러서 뭔가 익숙하기 때문에 다른 신인 가수들보다 소홀히 준비할 줄 알았는데 정말 오히려 더 다듬네요 본인을. 사실은 가수분들이 더 연차가 오래되신 분일수록 더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게 왜냐면 본인들의 단점을 아주 빨리 파악하는 능력도 또한 생겨요. 예, 가수들은. 네. 예, 그래서 조용필 선배님 50년 넘으셨죠. 네. 뭐 패티긴 선배님 다들 보면 본인의 단점을 파악하는 것도 정확하시기 때문에 그걸 빨리 커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죠. 다들. 지금 시청자분들이 너무 존경스럽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 지금 많으실 것 같은데 근데 그 예능 경연 프로그램 보면은 또 시청자분들 너무 깐깐하시다 막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칼 같다. 네. 아니 근데 사실은 그거는 좀 약간 악마의 편집도 있었고. 네네. 근데 이제 좀 약간 삼촌 마인드. 예, 그런 거 이제 정말 정말 음악을 하면 좀 안 될 것 같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따끔하게 정말 삼촌 느낌으로 말을 하는데 그거 이렇게 앞뒤 자르다 보면 조금 까칠해 보일 수도 있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죠. 근데 제가 아까 낮에 보니까 또 예능에서도 또 그런 모습 보여주시더라고요. 따뜻한 말 한마디를 진짜 그 후배분들의 이 직군을 가리지 않고 꼭 가수 후배뿐만 아니라 다른 배우 후배들한테도 정말로 지금 말씀하신 삼촌 같은 때로는 뭐 형같이 따뜻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거 너무 멋지시던데요, 그게. 아무래도 좀 제가 데뷔를 20살, 19살, 만 19살 이때 했기 때문에 신동아. 예, 그래서 아무래도 경험이 좀 많죠. 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한 많은 좀 어드바이스를 좀 해주려고 노력하죠. 아니 저는 지금도 예전에 저는 뭐 이제 아까 저기 대기실에 뵀을 때 제가 승철 형님 했습니다만 제가 이승철 형님의 그 노래를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은 유명하지 않아도 저는 그때 기억나는 게 발레리나 girl 막 이런 노래 막 듣고 너무 열광했거든요. 혼자 테이프 카세트 들으면서 너무 그런 노래가 진짜 좋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작사 작곡 하시는 노래만 해도 엄청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저는 작곡도 하지만 작사가 주로 작사까지. 제가 작사가 전문이고요. 그래서 저의 곡 중에 많은 히트곡 중에는 좀 꽤 많이 썼죠. 작사를 많이 한 편이에요. 가사를 많이 쓴 편이에요. 야, 멋지세요. 왜냐면 그 가사가 저희가 감동받았다는 게 꼭 소녀 팬이 아니어도 감동받았던 게 그 가사를 보면 음미해 보면 너무 뭐 인생도 담긴 것 같고 멋지더라고요. 네. 네. 자, 이제 내후년이면 데뷔 40주년인데 마지막으로 그 40주년을 앞두 물론 좀 남았습니다만 팬분들에게 뭔가 응원의 부탁을 하는 그런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앞으로 더 남은 음악 인생에 좀 더 무엇을 더 여러분께 보답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40주년 때에는 제 음악으로 만든 뮤지컬이 또 제작이 돼서 또 하나의 여러분께 새로운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출연 안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승철 씨 우리 승철이 형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덧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늘 뉴스는 그렇던데. 네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